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추도적의 엄밀청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도 또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만 또 과학 그러면 왠지 딱딱하고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과학이 편안해지고 또 쉬워지고 또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과학은 기여할 것이다 라는 소망도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소통하는 과학자 정재승 교수 모셨습니다. 자, 네. 네, 그 교수님 뵈니까 과학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바이오 및 뇌공학과. 네. 네. 밋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몇 안 되는 학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학과가 또 특성화가 됐을까요? 예, 미국으로 따지면 아마도 바이오 공학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물론 바이오 공학, 그러니까 생명체로부터 얻은 지식을 공학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생명 현상을 잘 탐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는 생명 현상과 시스템이 뇌입니다. 예, 그래서 뇌공학을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있고요. 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경계가 좀 통합적인 그런 맞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이 전부 다 그 공부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물리학과에서 왔지만 화학, 생물, 전자공학, 기계공학, 심지어는 뭐 정신과, 신경과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그 공부하신 내용이 보니까 복잡계 물리학 이런 쪽에 공부를 하셨던데. 네. 그 제가 한 분야가 원래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주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시스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복잡한 현실 그대로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복잡한 세계를 탐구할 엄두가 안 났었는데 컴퓨터가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면서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그 중에서도 복잡한 시스템이 복잡한 현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원리 또한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가정하에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교수님 글을 봤더니 이게 뭐 욕망과 이성의 줄다리기의 연속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가 우리가 있습니까? 뭐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재고 수학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이제 존재라고 믿어왔는데 대체로 현명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성적이고 때로는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고 이제 그 둘 사이의 줄다리기 또 어쩌면 그 두 말이 이끄는 합리적인 말과 또 감정의 말, 욕망의 말이 이끄는 쌍두마차인 것 같아요, 인간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합리적인 말이 좀 더 힘이 세서 그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욕망의 말을 주로 듣죠. 네. 정도의 차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면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하고도 이렇게 융합 연구를 하셨던데 어떤 맞습니다. 과제를 가지고 그때 하셨어요? 제가 원래 연구하는 분야가 선택입니다. 사람이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 그 CEO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소비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제품을 선택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뇌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그 사과의 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들과 연구를 하게 됐고요. 사과는 그동안 한 번도 과학적으로 뭔가 뇌를 찍고 아이 트래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분야입니다. 네.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사과를 해야만 하는 존재죠.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는지 네.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스처로 사과를 하는지를 아주 놀랍도록 예리하게 그걸 알아맞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잘못을 해서 신문에 네. 사과문 같은 걸 쓸 때 혹은 사람들과 만나서 직접 사과를 대면해서 할 때 네. 혹은 유튜브 같은 동영상으로 예. 사과를 할 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가를 분석해 본 거죠. 네. 네, 되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 표가 네, 사례를 한번 소개를 네, 아마도 이제 들어볼까요? 그런 예. 저희가 했던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하는,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사과문인데. 이제 어느 레스토랑에서 예. 손님에게 네. 잘 더러운 물을 이제 제공을 해서 그 손님이 마시고 이제 아프게 된 거죠. 예. 이럴 경우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사과문인데요. 예. 보통 신문에서 이런 사과문을 보는 것만큼 지루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되게 잘 안 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회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볼 때 어디를 주로 보는지를 보니까요. 네. 의외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표현에 굉장히 신중한데 우리는 네. 사실은 그 표현보다 사람들이 더 신경 쓰는 건 이 회사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책임을 얼마나 인정하고 개선책, 네. 해결 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대개의 사과문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네. 일방적인 그냥 사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정보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런 해결책을 내놓겠습니다. 근데 네. 혹시나 우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정보를 넣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훨씬 더 주목하고요. 그 사과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사과문을 또 우리 사고 터졌구나, 해결해야 되는구나, 신문 지면 사서 사과문 쓰자. 사과도 뭐 일부러 잘못을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홍보실에서 부서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 진심을 담아서